101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저 투자안에 투자를 한다. 사전적인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높아야지만 저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제가 앞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해요. 그죠? 같을 때도 이제 균형으로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냐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한다. 작으면 기각해요. 그러면 커야 저 A 대안을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보다 다른 대안인 최소한 보장되는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난 저 대안을 선택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각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투자의 의사결정 기준.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대 수익률부터 먼저 갈게요.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이 동그라미 주세요. 예상 나오면 무조건 기대 수익입니다. 예상 수입 또는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10억에 투자해서 1년 후에 2억의 순수익이 예상된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은 20%라는 거죠. 그럼 종류가 있는데 투자 기간이 1년인 경우는 단순 수익률이라고 하며 종합자본원율은 이제 지분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십니다. 근데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진 않는다는 거. 근데 니은번에 보시면 투자 기간이 1년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간이잖아요. 여러 기간 동안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내부 수익률을 적용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내부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며 기대가 요구보다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조금 힘드시지만 78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그럼 78페이지로 가시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투자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20%고 다른 대안이 10%가 나와요. 기회비용이라는 자체는 포기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10% 만약에 8% 얘가 7%다. 그럼 가장 높은 것을 기회비용으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를 투자했는데 10%밖에 안 나왔다. 포기하죠.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기회비용.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자칙에 있죠.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가치로서 표시하는 비용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내가 1억 있다. 생산이나 소비를 활동할 때 경제 활동을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희생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포기한 비용을 이제 기회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인해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될 최소한 수익률입니다. 최소한의 박스. 자, 여기 나왔었어요. 최소한 나오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필수 수익률, 최소한 수익률 또는 필수 수익률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바꿔 표현하면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 포기해야 되는 대체 투자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대체 투자안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은 이제 대체 투자안이라는 것은 다른 대안의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투하한 자본에 대한 다른 기회비용. 결국 투자를 통해서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과 위험에 따른 적정한 수익률이 확보가 가능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중간 박스에 무위험 이자율,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위험 이자율. 근데 26회 때는 무위험 또 수익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만약에 뭐 연 3%로 잡았는데요.
요즘 뭐 예금 금리를 3% 주면 많이 주죠. 예금 금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국공채나 정기예금이자. 자, 이거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딱 주거든요. 3%. 그럼 위험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예금을 맡기려고 1억에 3%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어머, 저 부동산에 제가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럼 안 하겠죠. 부동산은 더 위험할 종류를 해야 돼요. 위험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위험할 종류를 더합니다. 위험할 종류를. 자, 이거는 위험의 대가, 시간의 대가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보상이에요. 위험의 대가. 그래서 2%를 더 할증을 하는 거죠. 위험의 대가고.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만약에 임대인이다라고 한다면 임대료가 예전보다 줄어들 거예요. 물론 그걸 임대료 올려서 전가시킬 수도 있지만 예상 인플레만큼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높여야 돼요. 예상 그냥 인플레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그만큼 가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가 요구된다면 나는 최대한 6%까지 요구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6%가 됐다. 근데 아까 기대가 20%니까 투자를 하겠죠. 낮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내용을 보기 전에 조금 살펴본다면 자, 무위험률이라는 게 우리가 26회 때 나왔었는데 자,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무위험 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나 우리가 정기 예금이라든지 국공채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 주식이나 채권 말고 정기예금도 뭐 각각 위험하긴 하겠지만 주식과 채권을 비교했을 땐 정기예금이 1년 있다가 3% 준다 반드시 주거든요. 무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투자자마다 다른 건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서 투자의 회피도에 따라서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중립형이 있습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위험 할증률이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입문서다 보니까 읽긴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다 읽지 않고요. 기본서 때는 입문서가 다 기본적으로 잡았으니까 기본서에서는 제가 키워드만 딱 잡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입문서니까 다 읽어볼게요. 자, 7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2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무위험률이 이 은행 이자죠. 무위험 이자를 표현하고 시간에 대한 대가. 자, 지금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보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을 표현할 때는 위험에 대한 비용, 보상.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누가 얘기했냐면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셔 효과 또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어빈 피셔라는 1930년대 예일 대학 그 학자는 우리가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때는 항상 인플레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피셔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위험률 이자가 아까 3%, 위험 할증률이 2%, 예상 인플레이션이 1%, 6%에 대한 투자 수익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가시면은 무위험률은 표현 그대로 위험이 없는 이자율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국채 이자라든지 금융기관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소정의 원금과 예전을 지급받습니다.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국채 이자도 반드시 지급받죠. 이들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고 무위험 자산 수익률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위험 자산인 주식 아니 부동산 등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죠. 자, 이자는 돈의 가치,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즉 자금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투자자와 관련되지 않고 경제 상황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 이자율은 시장 기능에만 맡겨지지 않으며 정부가 정하는 정책금리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금리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무위험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그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률도 상승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4번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 대가율, 위험 보상률이라고 되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보상 정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수강생분들, 자 만약에 남자가 빼짱 마른 사람이 있고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이 있다. 빼짱 뼈만 나온 사람과 배 나온 사람 누가 좋아요? 배 나온 사람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마다 성향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할증률도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증률은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보상 정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의 위험 보상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라지게 된다. 밑줄 짝. 요게 바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험률과 위험함줄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얘와 얘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요구 수익이 높아질수록 기회비용이 또 커지겠고 부동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높아진다면 얘를 투자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기회비용이 증폭될 때 부동산 투자는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선호한다면 공격적이고 저위험 저수익 투자하는 사람은 보수적이다. 당연하죠, 그죠? 공격적인 사람은 좀 고위험 고수익을 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은 어떻습니까? 좀 저위험 저수익을 원하겠죠. 투자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쇼 효과. 피쇼 효과는 이제 아까 위험 할증률이 아까 거기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게 주관적이었죠. 그래서 공격적과 보수적이 다르고 피쇼 효과는 인플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인플레라는 자체가. 인플레라는 강의를 여기서 해볼게요. 자, 인플레가 발생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두 가지가 다 떨어져요. 화폐 가치하고 우리가 구매력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득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한 거는 이제 빨리 계산하라는 건데요. 자, 이런 이제 콜라를만 되게 좋아요. 콜라를만 사 먹어요. 아무것도 안 사 먹고. 그 10,000원이면 500원이면 당연히 몇 개를 사겠어요. 바로 안 나오시는데 제가 100만 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0병이죠. 자, 근데 만약에 자 1,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거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10병밖에 못 사 먹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와 디플레는 다릅니다. 인플레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와 구매력이 떨어진 대신 디플레는 물가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와 구매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인플레와 디플레는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디플레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인플레가 발생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봐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해서 자 건물주가 돼서 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임대인이 됩니다. 임대인이 투자자가 되겠죠. 그럼 임차를 해요. 그럼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습니다. 근데 100만 원에 받는데 이 100만 원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120만 원 올려버려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쇼 효과라는 것은 투자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든지 예상되는 인플레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원금의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임대료가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인플레를 미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인플레 기대 인플레이션을 요구 수익에 반영하는 것을 피쇼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금융 파트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금융에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봤을 때 페이지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11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17페이지로. 자, 여기 한번 시험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이렇게 전가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로 가시면 물론 나중에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는 투자는 왜 그러냐면요. 자, 갑니다. 만약에 지금 갑이 투자를 했죠. 차입자입니다. 투자자가. 그 다음에 우리가 A은행을 대출자라고 합니다. 대출자. 그럼 돈을 빌려주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좀 전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을 지급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원금과 이자를 봤을 때 원금의 가치 확 떨어진 거죠. 그죠? A은행은 이제 돈 은행에 맡겨놨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A은행이 위험하다거든요. 그럼 A은행은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변동으로 이자율을 변경시킨다는 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라는 것은 변동을 해야 원리금 부담을 크게 해서 이 투자자한테 위험하게끔 하거든요. 그럼 투자자는 그만큼 예상 인플레만큼 가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미리. 그래서 117페이지 가시면 고정이자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을 한다면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아졌어요. 대출기간 실제 인플레이션만큼 추가로 이자를 반영하지 못해서 불리해집니다. 차입자는 최초 적용된 이자를 외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대출기간은 손해이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출 기간은 당연히 변동 이자로 선호를 하게 됩니다. 변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차입자인 투자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가 위험을 들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에 그만큼 인플레를 가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염려 기대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101페이지로 가셔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01페이지 오셔서 요걸 이제 느끼고 오셨어요. 아,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 되구나. 요거보다 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염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넘기시면은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가볼게요. 자, 실현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투자한 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년 후에 달성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실현 수익률. 자,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실제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 25%라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 사후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난 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10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2억의 순수익이 달성이 됐다면 그건 실제 달성된 거죠. 실제. 그래서 실현된, 현실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예상이 나오면 자,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상이 나오면 기대 수익률 찍으셔야 되고요. 최소한 나오면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1년 후 사후적 나오면 실현을 꺾고 하면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얘기한다. 그렇게 찍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의사결정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러면 기대가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더 크면 요거가 더 크면 기각하겠다.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좀 힘드니까 좀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또 강사 입장에서 제가 또 하는 방식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같이 하게 되면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디냐면은 페이지 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91페이지 가시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내부와 외부라는 거를 여기서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은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내부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럼 넘기시면은 이제 92페이지 박스에 채택 여부는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채택하고 내부가 요구보다 작으면 기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좀 전에 아까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이 있고 다른 대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대안이라는 자체는 해당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지금 들어가서 이 부동산을 본 거죠. 내부죠. 근데 얘가 고개를 들고 봤더니 다른 부동산이 있어요. 그건 외부죠. 그래서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좀 야매로 갑니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한 게 다른 외부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를 기대 순위라고 얘기하고 외부를 요구 순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걸 나중에 제가 그 내부 순위 갈 때 해드리잖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예 제가 편법 야매로 갈 거니까 잡아보세요. 일단은 자, 어떻습니까?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3, 4월 달 가게 되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올리려고 제가 부추기려고,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을 만약에 친다면 여러분 다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같하고 저는 15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누가 점수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어머, 갑자기 내기는 여러분들이 왜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야, 내기하자라는 쪽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럼 내기가 더 큰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 자연적으로 기대가 요구보다, 그 다음에 내기니까 내부가 왜요? 요구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페이지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셨죠? 내부가 기대고 요구가 외부입니다. 저랑 내기 하실래요? 갑자기 내기는 왜요? 내기하자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기대는 예상 나오면 기대, 요구는 최소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1년 후다 실제 하우적 그러면 실현 수익률을 찍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누가 더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 되고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된다.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쪽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이라는 자체는 그만큼 이제 위험할수록 그만 많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위험이라는 종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위험은 어떤 위험이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어떤 게 있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투자 분석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102페이지를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답입니다. 그래서 사금 법인율이라고 그래요. 사금 법인율. 그래서 우리가 사금 법인율에 대해서 어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5가지를 이 오지선다에서 아닌 걸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금 법인율로 암기를 하시고 그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앞자만 따서 사금 법인율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모두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임대 사업하려고 건물을 샀어요. 건물 투자했습니다. 그럼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럼 사업 자체에서 연유되는 겁니다. 자, 임대 수입이 많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업상에 대한 위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위험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형적인 보유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과정과 우리가 기말에 처분하는 매각이 있었죠. 앞쪽에서 소득이득과 처분을 다 얻었으면 위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상은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우리가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라는 자체는요. 항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유동 인구가 많고 전철역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권 분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야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과 똑같은 공급업자들이 과잉 공급을 해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과잉되니까 임대료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항상 변화,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한테 주는 부담으로서 가장 커다란 위험이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임대 분양되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변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운영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업 경비라는 것을 이제 배울 겁니다. 영업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영업 경비가 또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운영이라는 자체는 운영 임대 과정에서 조금번이 통제 영업 경비의 과다 지출로 인해서 다른 위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경영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시장 위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어떻게 그 시장상을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운영 위험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있다. 요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다음 위치적이 우리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상가 건물을 샀어요. 통으로 상가 임대료를 받으려고 샀습니다. 근데 옆에 터미널이 생겼어요. 그럼 터미널이 생기면 자, 접근성이 좋고 유동 인구가 많죠. 그런데 터미널이 갑자기 여러분이 투자하자마자 한 달 있다 이사 갔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따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성이죠. 그럼 입지 선정이 실패했습니다. 자, 입지 선정이 실패를 해서 손실이 왔고요. 자, 이거는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변해서 나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은 부동성 박스 인하여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나 상대적 위치가 변합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입지 선정이 실패돼서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감가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가라는 걸 배우실 텐데 자, 얘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라는 우리가 큰 손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금융 쪽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지렛대 효과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렛대 효과를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 지렛대라는 자체는 무거운 짐을 올리는데 혼자 드는 게 아니라 타인 돈을 빌릴수록 좋다는 건데요. 부채를 많이 빌리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와 금융적 위험은 연결이 돼요. 자,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융통으로서 돈을 많이 빌리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 자본, 이 부채죠. 차입금의 활용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그 원인은 차입금에 있다는 거죠. 투자 금액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의할 것은 투자 금액의 고정금리로 조달했을 때 금융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서 자, 그래서 항상 그 원인이에요. 사업 자체가 안 좋아서 됐고 돈을 많이 빌려서 원인이죠.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우리가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부동산은 제 과목을 빼고는 다 법입니다. 민법, 공법, 공시법, 중개업법, 세법, 법적 제한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법적 제한이 많아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갑자기 변화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임대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어요. 야, 너 건물 짓지 마. 그럼 위험하죠.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법적 위험은 자, 정부 정책이나 공법상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변경에다 박스. 자, 그래서 행정적 제도적인 위험이고 사업 지원의 원주민과의 마찰이나 민원,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의 하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사적 임대주택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자 어땠어요? 좀 바뀐 거죠. 사적 임대주택 투자자한테 행정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죠.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위험은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임대를 올려서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투자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화폐 가치 하락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를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하는데 구매력 하락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므로 현물 자산, 금융 자산과 달리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 자,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아니 교수님 왜요? 아니 지금 보호 기능이라는 자체는 유리한 거잖아요. 물론 유리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져서 실물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부동산을 살려고 합니다. 화폐를 안 가지고. 그럼 여러분 부동산이 올라가죠. 그럼 자연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니까 유리할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플레 때 처분할 때에 대한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건 뭡니까? 투자를 해서 그냥 처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처분 계획이죠. 그럼 임대 사업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에 따라서 장점은 있다라고 하면 있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 자산이나 금융 자산과 달리 인플레이션 보호 해지라는 것은 방어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갖고 오면 또 이 인플레를 또 방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일하세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그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을 봤을 때, 자 앞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운영해서 임대를 먹고 시세 차익도 노리는 그 장점이 있더라. 근데 단점은 자 낮은 황금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황금성이라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인데 낮다는 거죠. 주식은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집 내놔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5시야. 5시에 중개업소 가셔서 저 목욕탕 갔다 올 테니까요. 7시까지 올 테니까 팔아주세요. 무슨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빨리 팔려면 금매로 내놔야 돼요. 비싸게 아니라 싸게 내놓죠.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유동성 위험이 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투자자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손실이 옵니다. 황금성 위험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개별성 있는 표준화되지 못하므로 거래가 빈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주식보다 유동성, 황금성 위험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간접 투자하는 것이 즉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동성, 황금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갑자기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힘든데요. 나중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금융 파트에 배우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자금을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만 원만 소액만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주식을 산 거거든요.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금융을 배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은 우리 5가지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험 문제 사금 법인료가 아닌 거 한번 나왔었습니다. 다른 거가 있어서 그게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렛대효과 타인 돈을 빌려서 부채가 많지만 더 위험할 것이다. 법률적은 정책이 제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변화돼서 변경돼서 그런 거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론 인플레 해지로 실물 가치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겠지만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임대료를 올려야 되고요. 은행 입장에서 차입을 했다면 은행은 인플레에 대한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이 아니라 변동 이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구 수익률의 인플레만큼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낮은 황금성이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쉽게 출제가 된다면 이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적을 다른 걸 낼 수 있어요. 사업장 위험이 아닌 거. 그럼 여기에 금융적이나 위치적이 법률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려고 사업장을 차리셔서 지인들한테 약도를 보내요. 그럼 지인들이 찾기 어려운 위치에 위치해야 되지 않고 찾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쉬운 위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첫 번째 스타트. 자, 수익률이라는 개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알자.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은 사금법인율에 5가지가 있다. 여기 꼭 체크하십시오. 그죠? 문제는 비중은 한 문제 정도는 배정이 꼭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저자분이 포트폴리오라는 오른쪽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가 왜 만들어진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져요. 자, 예를 들어서 63빌딩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는 3층 닦는 이 아저씨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한 층 한 층마다 더 생명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위험할수록 더 요구하는 게 커지겠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는 겁니다. 그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포트폴리오라는 자체를 연결시켜 보겠는데 일단 힘드시려도 9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94페이지로 가시면 자, 뭘 보냐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걸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다. 94의 위험과 수익의 상세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94페이지입니다. 자, 상세라는 것은요, 상세.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은 높다. 상세라는 게 반비례가 아니라 상세는 비례관계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과 예금을 봅니다. 주식은 예금보다 위험도 높고 수익도 크고요. 예금은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같은 방향이지 반대 방향이 아니지 비례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은 위험이 높다는 단점, 수익이 높다는 장점으로 상세가 됐고요. 자, 예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익이 낮다는 단점이 위험이 낮다는 장점으로 상세가 됐죠. 그래서 주식은 높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을 원한 거고 낮은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서 낮은 수익을 필요한 거는 예금이라는 거죠. 상세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상세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위험도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바꿔 표현한다면 투자 안에 위험이 클수록 기대 수익률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이 있었잖아요. 그 위험할수록 더 할증을 더하겠죠.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위험이 클수록 기대 수익률도 커진다는 것으로 위험과 기대 수익은 비례관계다. 비례라는 것 또 알려주십시오. 최적의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수많은 투자자 대상들의 투자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투자 대상들의 투자 가치를 기대 수익과 위험 두 가지 요인만을 고려하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 가치는 그 투자로 인한 미래 기대 수익에 달려 있는데 기대 수익은 실현되지 않는 가능성을 즉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럼 투자 가치의 기준이 되는 기대 수익과 위험이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만 있다면
최적 투자 결정의 문제는 용이해진다. 그럼 기대 수익과 위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면 많은 투자 대상들 중에서 자, 이거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겠죠. 근데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이 보다 큰 거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많은 투자 대상들은 쉽게 몇 개의 최적 투자 대상을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제1장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장래 현금 흐름이 확실한 자,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현금 흐름을 배울 겁니다. 현금 흐름은 이제 확실하고 상황에서 이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지만 자, 지금 장래의 기대 수익이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어요. 통계적인 기법으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해서 투자안을 분석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의 측정에다는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거의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3개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기대 수익률에 대한 측정이라는 것은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물론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는 계산이 이따 제가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와 분산을 계산하는 게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논란이 돼서 또 다 맞춰줬긴 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와 분산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로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따져요.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준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로 간다면 자, 우리가 지금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라는 걸 알았고요. 자, 여기다 이제 제가 뭘 표현할 거냐면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측정을 할 것이며 이 수익과 위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거죠. 자, 수익이라는 것은 장래생입니다. 그럼 장래는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이라는 게 위험이에요. 자, 이건 이제 수익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장래 기대 수익이 이제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구하겠죠. 기대값. 근데 기대는 예상한 겁니다. 실현된 게 아니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에서 어떻습니까? 예상된 수익과 기대 수익에 따라서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겠죠. 변동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이 변동 가능성도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따가 이제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척도 우리가 장래 기대 수익의 평균값을 측정한 다음에 평균에서 달라지는 척도가 표준 편차와 분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왜 담임 선생님이 야, 우리 반 석차가 평균이 왜 전교 석차보다 편차가 이렇게 벗어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균이나 기대 수익률, 기대치는 수익을 측정하고요. 표준 편차와 분산은 위험을 측정한다고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대 수익률의 측정을 가볼게요. 미래 투자 수익을 어떻게 계산되는가? 불행히도 미래 투자 대상의 기초가격 이외에 모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만의 가격이나 소득이 이득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 투자 수익의 확률 분포를 예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제가 염자한테 어떤 분한테 100원짜리가 앞면 나오면 내가 그분한테 10,000원을 드리고요. 뒷면 나오면 10,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딱 던져서 앞면과 뒷면 나오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50대 50이라는 거죠. 확률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즉 미래에 대한 경제, 산업, 기업 예측, 투자 환경 분석 등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가능한 상황에서 예상 수익률과 그 상황이 일어날 확률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에 대한 분석 결과 호경기, 정상, 불경기의 세 가지 사항이 일어날 확률이 0.3, 0.4, 0.3이라는 건 뭐냐면 30%, 40%, 30%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자, 계산을 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경기 상황을 봤을 때 호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불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불경기. 자, 확률이라는 자체가 지금은 소수점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0.3이라는 것은 30%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0.4라는 것은 40%, 그 다음에 0.3도 30%죠. 이걸 다 더하면 10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에 더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A와 B를 봤을 때 부동산 A와 부동산 B를 봤을 때 A는 100%다. 그 다음에 B는 15% 수익률이다. 이게 지금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70% 수익이 날 것이다. 이건 다 각각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는 호황일 때 40%가 수익이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는 15%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마이너스 10%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그냥 플러스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먼저 투자 대상들의 수익성 정도는 예상 수익률의 확률 분포에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기 하여 평가합니다.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평균적으로 이 평균을 내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상황 호경기, 정상, 불경기 발생할 확률에 그 상황별 발생할 추정 수익률을 곱한 다음에 이익의 합을 구하여 계산한다. 자, 밑에 왠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식이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게 이 R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그 밑에가 이제 상황에 일어날 확률에 대한 M 가지의 상황, 그 다음에 뭐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인데, 직접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계산 방식 기대 수익률의 평균적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면, 항상 지금 이게 평균적 기대 수익률이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평균적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RA는 A에 대한 거고요. 레이티오죠, 비율이고. 그다음 이 RB는 B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라는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렇게 옆에 곱해서 더합니다. 물론 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얘랑 얘랑 이제 곱해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천천히 갈게요. 우리가 처음에 A죠. A 부동산은 0.3이 확률이었습니다. 곱해서 더하죠. 그럼 100%를 더하죠. 곱하죠.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0.4에 15죠. 0.4에 15%가 되고, 그 다음에 0.3에 마이너스 70이죠. 0.3에 곱하기 마이너스 70이다. 자, 그러면 뭐 계산 방식 뭐 요거는 30%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6%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1%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하게 되면 36에서 우리가 21을 빼니까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1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B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좀 염리 또 시간이 또 됐네요. 좀 제가 좀 쉬었다가 또 같이 갈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